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만 교수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지난 2018년도 우편 계리직 전자계산기 일반 과목에 대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리직 컴퓨터 일반 기출문제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저희가 이미 모의고사라든지 예상문제, 기출문제를 풀어봤던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난이도 조절 때문에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자, 지금부터 한 문제씩 자세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입출력 장치로 옳은 것 했어요. 자, 그래서 입출력 장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기 위한 장치를 의미하는 건데 지문에서 중앙처리 장치로부터 입출력을 지시받은 후에 자신의 명령어를 실행을 시켜서 입출력을 수행하는 독립된 프로세서고 그 다음에 하나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 개의 블록을 입출력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또 제가 강조드렸던 채널이라는 거에 대해서 꼭 알고 계시라고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 즉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존재하면서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존재하면서 어떤 속도 차이가, 즉 입출력 장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속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치로 DMA에 의해서 직접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문에서 요구하는 독립된 프로세서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명령어를 실행을 시킨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개의 블록을 입출력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채널은 셀렉트 채널도 있고, 즉 하나만 선택해서 입출력할 수 있는 셀렉트 채널, 또 멀티 채널이라고 하는 다중 채널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그리고 자신의 명령어를 실행시키기 위한 독립적인 프로세서가 채널이라고 한다는 것.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쿼리문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우리가 업데이트에 관련된 쿼리문, 자, 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set과 between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해당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고객 계좌 테이블에서 잔고가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즉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조건은 우리가 어디에서 between이라고 하는 그 조건문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잔고를 조회를 하려면 between이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급을 우대 고객으로 변경을 하고 싶을 때 SQL문으로 옳은 것 했어요. 자, 그래서 업데이트하고 고객 계좌라고 사용이 되는 테이블에서요. 자,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항상 설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set이라는 명령이 와야 뭐 우대 고객으로 뭐 등급을 변경을 하고 싶다, 새로운 내용으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set이라는 옵션이 오고요. 그 다음에 where해서 조건을 주는데 조건은 뭐뭐에서부터 뭐뭐까지, 즉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즉 어떤 명령어가 필요하냐면 and라고 하는 명령어가 필요해요. 즉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잔고를 가지고 있는 고객 계좌 테이블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니은 부분에서는 반드시 between이라고 하는 조건절을 사용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 자,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쉽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어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허브는 여러 대의 단말 장치가 하나의 근거리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 장치라는 거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리피터라고 하는 거는 물리계층, 즉 물리계층은 최하위 계층을 뜻하는 거고요. 물리계층에서 동작을 하고 전송 신호를 재생 또는 중계하는 증폭 장치가 리피터라는 거.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 같은 경우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동작을 하면서 맥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 근거리 통신망 사이를 연결하는 통신장치.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동작을 하는데 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 계층이 아니고 어디? 상위 계층에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상위 계층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4번 문항이 지문이 틀린 문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을 보시면 제시한 지문에 적당히 들어갈 용어인데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문만 보시면 바로 정답을 선택을 하실 수 있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뭐뭇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들을 분류를 하고 각 문제 유형별로 가장 적합한 설계를 일반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 자,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설계들을 분류를 하고 각 문제 유형별로 가장 적합한 설계들을 일반화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고 소프트웨어 개발의 효율성이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것 하면 뭐가 될까요?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효율성을 또 그 다음에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면 반드시 디자인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디자인 패턴이 지문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고요. 자, 그래서 디자인 패턴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들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문제 유형별로 가장 적합한 설계를 일반화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디자인 패턴이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과정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4번 문항의 지문에 들어갈 용어는 디자인 패턴이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합도라는 것이 나오는데 결합도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결합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합도는 항상 순서가 제일 먼저 상호 의존 정도 또는 모듈 간의 어떤 연관관계를 의미하는 게 결합도인데 문제 지문에서 제시한 4가지 어떤 결합도 순서 즉 약한 정도에서 강한 정도 순으로 결합도가 순서가 옳은 것 됐어요. 자, 그래서 결합도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자료가 필요하겠죠. 자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 약한 거에서 강한 순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가 필요해요. 구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 다음에 구조를 결합을 했으면 어떤 제어, 컨트롤을 하기 위한 제어 결합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이라든지 또는 공통 결합도를 의미하는 외부 결합도가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공통 결합도, 그 다음에 내용 결합도가 순서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제시한 지문이 4개이기 때문에 자료, 그 다음에 제어, 그 다음에 공통 내용 4가지가 순서대로 된 첫 번째 자료에서부터 그 다음에 제어, 그 다음에 공통 내용. 자, 그래서 구조와 외부는 구조는 말 그대로 결합도에 대한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에 포함되는 것은 제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과 내용은 외부 결합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1번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차후에라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자 여러분들이 결합도의 순서를 꼭 암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특징이 알고리즘을 물어보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떤 순서를 의미하는 게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래서 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됐고 보기에서 모든 걸 고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알고리즘에 대한 즉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순서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힙 정렬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5의 n의 자승이다 했는데 힙 정렬 같은 경우는 뭐예요? n 로그 2n의 자승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억 문제도 오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 나누기 1 배낭 문제에 대해서 다항 시간 내에 해결 가능한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 했는데 알고리즘에서는 배낭 문제에 관련된 다항 시간 내에 해결이 불가능해요.
자, 불가능하기 때문에 2번 지문도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NP라고 하는 문제는 즉 NP 문제는 그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당 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자, 근데 모든이라는 거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NP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NP라는 그 문제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당 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NP 같은 경우는 P 문제로 편입되기 때문에 NP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NP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뜻이야. 즉 P라는 문제는 편입되기 때문에 모든 NP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지문이야. 자, 그래서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문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에서는 자바 프로그램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C에 관련된 소스 프로그램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자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단순한 코드 같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코드를 보시면 Shift라고 하는 이동 연산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리고 전자계산기의 기본 논리회로 해서 Shift 연산이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학습을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초기값으로 정수값으로 A라는 변수에다 101이라는 값을 주고 101이라는 값을 줬어요. 자, 101이라는 값을 줬는데 컴퓨터는 저런 10진수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로 바꿔야 돼요? 2진수로 바꿔야 돼. 자, 그러면 101을 2진수로 바꾸면 얼마가 나오는지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10진수로 되어 있는 값을 2진수로 변환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12에 나머지 1. 그 다음에 2는 12에서 나머지 0. 그 다음에 2, 3은 6에서 나머지 0. 그 다음에 2, 1은 2에서 나머지 1. 자, 거꾸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101이라는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을 했을 경우에 정답은 얼마가 되냐면 1100101이라는 값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는 1바이트 개념, 즉 8바이트 개념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자릿수를 채워서 0으로 채워주셔서 8바이트로 8비트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101이라고 하는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을 했을 때는 이와 같이 1100101이라고 하는 2진수 값이 출력이 됐는데 앞에 0을 채워서 8자리로 변환을 시켰고 그 다음 출력문에 보시면 조건이 2개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른쪽을 향해 있는 이 꺽쇠가루와 그 다음에 왼쪽으로 향해 있는 꺽쇠가루. 자, 즉 오른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우측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우측 시프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꺽쇠 모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측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자, 좌측 시프트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즉 두 가지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시프트 연산을 통해서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좌측에 삽입을 시키는 것이 우측 시프트예요. 자, 그렇다면 우측 시프트는 말 그대로 2비트를 우측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측으로 2비트를 이동을 시키시면 돼요. 자, 공식이에요.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2비트 우측으로 10비트를 하기 때문에 뭐로 채워줘요? 0으로 채워주시면 된다는 뜻이야. 2비트를 0으로 채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좌측 시프트 같은 경우는 3비트를 0으로 채워서 어떤 쪽으로? 왼쪽으로 시프트 이동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101이라고 하는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한 값이 이런 2진수 값이 나왔어요. 이 2진수 값을 각각 2비트와 3비트인 0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서 즉 삽입을 시켜서 이동을 시키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양을 보시면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2비트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0을 2개를 2비트를 삽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0 2개를 삽입을 하면 우측 시프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0 2개를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이진수 값 그 다음에 두 자리는 이동이 됐기 때문에 트렁케이트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측으로 2비트를 삽입을 시키면 결과값은 얼마? 0001100 된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8비트로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좌측 시프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왼쪽으로 3비트를 0으로 채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101이라는 10진수를 2진수로 구한 값에 0으로 3자리를 삽입을 시켜서 왼쪽으로 이동만 시키시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 1100 즉 0은 채워졌던 숫자이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 한 다음에 0을 3개를 채우시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은 1100 1000이 되는 거예요. 즉, 3자리, 오른쪽 3자리가 시프트로 삽입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7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 기호 자체가 어떤 연산을 의미하느냐, 즉 시프트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즉 우측이냐 좌측이냐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우측일 경우에는 0을 2개를 2비트를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좌측일 경우에는 0을 3비트를 삽입을 시켜서 결과값을 구현을 하시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한 값이 이 값하고 이 값이 되기 때문에 결과값을 우리가 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1000 이 값을 가지고 3비트 즉 여기서 보시면 이동한 후에 다시 좌측으로 3비트 이동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을 결과값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100이라는 값을 계산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1100 1000이라는 값을 10진수로 변환을 시키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연산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2의 0승부터 해서 2의 7승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1 곱하기 2의 7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6승 더하기 0은 계산을 해주나 마나 동일하게 0이 나오기 때문에 0 또 마찬가지 0 그 다음에 1 곱하기 2의 하나 둘 셋 3승 그 다음 나머지는 0이니까 뭐 계산해주나 마나 똑같고요. 자, 그러면 2의 7승이니까 128 더하기 그 다음에 2의 6승이니까 64 그 다음에 2의 3승이니까 8 더하면 얼마? 200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7번 문항 같은 경우는 코드 자체는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이 좌측이냐 우측이냐 시프트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학습을 해 주셔야 7번 문항 같은 경우는 결과값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왜 좌측으로 즉 왼쪽으로 3비트를 이동시킨 값이 결과값이 되냐면 출력문에서 보시면 안에 있는 괄호 부분은 먼저 계산을 하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좌측 시프트를 하기 때문에 좌측으로 3비트 이동시킨 것이 최종값이 되기 때문에 7번 문항 같은 경우는 결과값이 200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7번 문항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프트 연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금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항 같은 경우는 정보 보안에 관련된 문제에서 출제가 됐는데 암호 방식이 대칭키냐 비대칭키냐 즉 복호화 키와 암호화 키가 동일하냐 아니면 서로 다르냐 이런 구분에 대한 지문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대칭키 같은 경우는 암호화 방식이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하다는 거. 자, 맞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암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1번 문항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맞는 말이에요.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동일한 거고
그 다음에 공개키 암호화 방식 같은 경우는 사용자 수가 증가를 하면 관리해야 될 키의 수가 증가를 해서 키 변화의 빈도가 높다 했는데 빈도는 절대 높지가 않죠. 자, 그래서 공개키 같은 경우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 비해서 암호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 자,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동일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송신자와 발신자가 서로 같은 키, 즉 서로 같은 키라는 거는 대칭키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리음번도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맞는 지문은 기억번하고 디귿번, 대칭키에 관련된 문제를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에서 듀플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듀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듀플은 내용 수정이 불가능한 것이 듀플이에요. 자, 그렇다면 듀플들이 아래와 같이 저장되어 있을 때 널, 기명이 서울에서 널값과 기명이 서울이라고 하는 듀플을 삽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연산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옳은 거 됐어요. 자, 그렇다면 학생 테이블의 기본 키는 학번이 기본 키가 되고요. 자, 그러면 기본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학번인데 어디에다가 저장을 시키냐면 학번에 널값을 주고 그 다음에 이름에는 기명이, 주소에는 서울을 줬어요. 자, 그렇다면 학번에다 널값을 준다는 건 뭐예요? 삽입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삽입이 불가능한 거를 먼저 고르시고 그런 다음에 관계가 무결성을 위반을 한 거예요. 왜? 기본 키가 학번인데 널값을 삽입을 하려고 했다면 무결성, 데이터에 대한 결함이 없어야 되는데 삽입하려고 하는 데이터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무결성을 위반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맞냐면 요 문제가 2번이 정답일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으로 보시면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개체예요. 데이터는 개체이기 때문에 관계라는 문제에 많은 학습자분들이 정답으로 고르셨을 건데 데이터는 삽입이기 때문에 관계가 아니고 릴레이션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엔티티라고 하는 개체 무결성을 위반을 했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학번이라고 하는 기본 키 값을 가지고 뭐를 해요? 삽입을 시켜야 되는데 널 값을 삽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삽입 불가라는 것을 먼저 고르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관계가 아니고 뭐가 돼요? 어떤 개체, 엔티티에 대한 데이터 무결성 위반이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9번 문항 문제 같은 경우는 학습자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을 했을 때 관계 무결성 위반이라는 개념으로 정답을 고르시는 학습자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개체 무결성 위반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유념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10진수 마이너스 2.75라는 값을 아래와 같이 i2인 754 표준에 따른 32비트 단정도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에 따라서 이진수로 표기했을 때 옳은 거 됐어요. 부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수부하고 가수부가 있는데 지수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8비트로 구현을 하는데 어느 부분? 정수 부분. 그 다음에 가수부 같은 경우는 23비트 0.75를 23비트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10번 문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75를 이진수로 변환을 해야 돼요. 변환을 하면 2는 말 그대로 이진수로 변환을 1은 2에서 나머지 0. 그럼 결과값이 1,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0.75라는 값을 한꺼번에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얼마? 0.5를 구하고 그 다음에 0.25를 구해서 0.75 값을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0.5는 우리가 이진수로 변환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0.5도 1,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0.25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얘는 0, 1로 결과값이 출력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형식에 맞게
음수기 때문에 맨 앞에 비트가 1이라고 하는 부호 비트예요. 그런 다음에 지수부 비트가 8비트가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지수부는 우리가 구해놓은 10이라는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뭐 4번 문항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0.5와 0.25를 구한 값을 보시면 1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0.75를 구한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비트가 뭐 지수부, 그 다음에 나머지 23비트가 가수부이기 때문에 가수부의 0.75 값이 각각 0.5, 0.25를 각각 다르게 구현을 해서 논리연산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1과 1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가수부 부분이 11로 표현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10번 문항 같은 경우도 단순한 문제 같지만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0번 문항 같은 경우도 유념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항을 보시면 주기억 장치의 물리적 크기의 한계, 즉 물리적 크기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주기억 장치는 기억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말 그대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버철 메모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크기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모리의 주소를 논리적인 관점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가상 메모리라고 수없이 이론 시간하고 예상문제 시간,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지문과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볼 것도 없이 가상 메모리가 정답이 된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레지스터나 정적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아주 적은 기억 소자를 뜻하는 거고 기억 장치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메모리의 주소를 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버철, 가상 메모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풀어봤던 9번 문제에서 풀어봤던 자바 언어와 C 언어 코드에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듯이 12번 문항은 C 언어에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초기 값으로 초기 변수를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who라고 하는 제어문이 제시가 됐는데 i 값은 1부터 i가 10보다 적거나 같으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i 값이 1부터 10보다 적거나 같으냐 물어봤기 때문에 얼마? 1부터 적거나 같으냐 했기 때문에 9까지만 반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종 증가값은 얼마예요? i 더하기 2s니까 i 플러스 이퀄 2s니까 i 값 1 더하기 2를 해서 결과값이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러면 3씩 증가를 시키겠다는 뜻이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1, 3, 5, 7, 9까지 변화가 되겠죠. 1부터 시작을 해서 10보다 적을 때까지 2씩 증가가 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if문 해가지고 i 퍼센트 2 하면 뭐예요? i 값을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냐 0이냐 구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i 퍼센트 3이라고 했으면 마찬가지 i 값을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continue. 자, 그래서 continue는 제어의 순서를 어디로 옮기는 거야? 반복문의 처음 위치로 이동을 하는 것이 continue.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앰퍼센트 기호가 두 개가 표시가 됐는데 두 개는 이 앰퍼센트 기호 두 개는 뭐예요? AND 현상이에요. AND 현상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해야 두 번째 조건을 비교하러 가는 특징을 가진 논리 연산자예요. 자, 그렇다면 if문에서 if문에 만족하는 값을 즉 AND 연산을 할 수 있는 앰퍼센트 두 개가 표현이 됐기 때문에 결국 i 퍼센트 2 했을 때는 뭐만 계산을 해요? 1은 계산을 안 하겠죠. 1 나누기 2는 0.5니까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 3, 5, 7이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i 퍼센트 3,
i 나누기 3 했을 때 결과값 얼마가 나와요? 5하고 7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이 3, 5, 7과 5와 7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연산자인 M% 기호이기 때문에 뭐만 출력이 돼요? 자, 그렇다면 3, 5, 7이니까 그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또는 만족을 할 경우에 컨티뉴 했기 때문에 컨티뉴가 나머지를 구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컨티뉴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출력문으로 가기 때문에 뭐를 구해요? 3하고 9. 그러니까 3과 뭐가 빠졌어요? 9가 빠졌기 때문에 3과 9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즉 3과 9를 더하면 결과값이 12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값인 3하고 9를 더해서 12 값을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12번 문항 같은 경우도 C 언어에서 제공하는 반복문과 컨티뉴라고 하는 실행의 제어 순서를 어디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거. 자, 그리고 이 M% 기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에요. 자, 그래서 12번 문항 같은 경우도 학습자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방법론이에요. 자, 그래서 프로세서와 도구 중심이 아닌 개발 과정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으로 반복적인 개발을 통해 찾는 잦은 출시를 목표로 하는 것 하면은 무조건 이 경우는 애자일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그 개발 방법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애자일 방법, 잦은 출시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애자일 개발 방법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4번 문항 같은 경우는 부울대수를 가지고 뭐 결합법칙, 분해법칙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최소화를 했을 때 옳지 않은 거 됐어요. 자, 그래서 부울대수에서 A의 A 더하기 가로 안에 A 더하기 B 하면 결과값은 A가 나오는 거 맞고요. 마찬가지 A 더하기 A의 부정에 B 값을 곱했을 때 A 더하기 B가 나오는 거 맞는 말이고요. 연산자가 서로 뒤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 A의 A 곱하기 A의 부정 더하기 B 하면 A의 이중부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값은 A가 되고 마찬가지 B 값은 그대로 잔류를 하기 때문에 A, B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AB 더하기 A, B의 B의 부정, 그 다음에 A의 부정 B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A가 출력이 되는 게 아니고 각각 A와 B가 이중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A와 B가 결과값으로 출력이 되는 문제가 14번 문항이에요. 그래서 14번 문항 같은 경우는 드모로간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하셔야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항 같은 경우는 배열과 연결형 리스트. 자,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자료들을 동일한 자료들을 하나의 기억 장소에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연결형 리스트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결형 리스트인데 연결 리스트는 배열에 비해서 희소행렬을 표현하는데 비효율적이다 했어요. 자, 그렇다면 배열과 연결 리스트에서 비효율적이다 했는데 희소행렬을 표현하는 데는 연결 리스트는 비효율적이 아니라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1번 문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학습자 여러분들도 차후에 다음 2019년도 우편계리직 시험을 준비를 하신다면 15번 문항 같은 경우는 연결 리스트에 관련된 기본 개념을 꼭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항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출제될 거라고 제가 예상 문제에서도 풀이를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프로세서 도착 처리 시간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을 구현을 하는 스케줄링 기법이기 때문에 선입선출하면 피포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선입선출은 말 그대로 먼저 도착한 것이 먼저 출력이 되는 즉 Q 개념을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Q 개념을 이용한 프로세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자, 도착 시간과 처리 시간의 차이를 계속해서 누적을 시키시면 돼. 자, 그렇다면 P1의 응답 시간을 보시면 도착 시간이 0이고 처리 시간이 2예요.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처리 시간에서 도착 시간을 빼야 되니까 2-0을 해야 되니까 얼마? 결과값은 0을 빼나마나 없으니까 결과값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P2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처리 시간에서 도착 시간을 빼야 되는데 처리 시간은 P1에서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4에서 마이너스 2를 하니까 결과값 2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2 더하기 2를 해서 즉 처리 시간 2개 더해서 4에서 도착 시간을 빼기 때문에 결과값은 2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P3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도착 시간을 4 더하기 그 다음에 결과값 2 나왔었죠. 2 더하기 여기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3을 빼야 되니까 6에서 3을 빼야 되니까 3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4 더하기 2 더하기를 해서 빼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즉 2 더하기 3에서 3을 빼야 되니까 즉 처리 시간에서 빼야 되니까요. 제가 여기서 4라고 직접 기재를 해서 혼동이 됐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러면 2 더하기 3을 하면 7이고 7 빼기 3을 하면 얼마? 4가 결과값이 되겠죠. P3는. 그 다음에 P4라고 하는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현재 얼마예요? 2 더하기 3 더하기 3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4를 빼야 되니까 3이 아니고 여기선 도착 시간, 처리 시간이 9가 되니까 9죠. 9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도착 시간이 4. 그러면 16에서 4를 빼니까 결과값 12가 되겠죠. 그러면 2 더하기 4 더하기 12, 즉 2 더하기 4 더하기 12를 하면 16에 20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20이기 때문에 20이 결과값이 나왔는데 프로세스가 몇 개요? 4개이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값을 나누면 4, 5, 20에서 평균 시간은 얼마? 평균 응답 시간은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총 프로세서로 나눗셈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총 평균 프로세스의 응답 시간은 5가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16번 문항 같은 경우도 프로세서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문항이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관련돼서 처리 시간에서 도착 시간을 빼는데 계속 누적이 돼서 도착 시간을 차감을 한다는 것을 유념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항을 보시면 TCP/IP라고 하는 프로토콜. 자, 프로토콜은 어떤 규칙이고 TCP/IP 같은 경우는 트랜스퍼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토콜. 그 다음에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TCP는 비연결형 프로토콜 방식을 이용한다. 자, 비연결형 같은 경우가 아니고 비연결형은 뭐가 돼요? UDP가 비연결형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UDP가 비연결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TCP는 네트워크 계층에 속한다 했는데 TCP는 네트워크가 아니고 데이터를 트랜스미션 했기 때문에 전송 계층에 속하는 것이 TCP. 그 다음에 IP는 잘못 전송된 패킷에 대해서 재전송을 요청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했는데 IP 같은 경우는 잘못 전송된 패킷에 대해서 재전송, 즉 패킷이라는 건 뭐였었어요?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어떤 조각들인데 그거에 대한 재전송 요청하는 거는 IP가 아니고 TCP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P는 각 패킷의 주소 부분을 처리를 해서 패킷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자, 그래서 17번은 4번 문항이 잘못된 거고요. 자, 그래서 17번 문항도 보시면 우리가 네트워크에 관련돼서 전송 계층, 즉 주로 TCP, IP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들 위주로 반드시 학습을 해주시면 다음 시험에서는 학습자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항 같은 경우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거 됐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프랭크 로젠블라트라고 하는 가 고안을 한 거고 인공신경망과 딥러닝 기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공신경망 하면 무조건 퍼셉트론이에요. 자, 그래서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면 퍼셉트론을 구현을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즉 인간의 두뇌를 모델로 해가지고 고안한 신경 알고리즘을 뜻하는 것이 프랭크 로젠블라트가 고안한 인공신경망과 딥러닝. 자, 그래서 18번 문제 유념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RDBMS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고 뷰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 인덱스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뷰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뷰에 대한 설명으로 그 뷰에 대한 장점으로 옳지 않은 거 됐기 때문에 뷰는 데이터의 논리적인 독립성을 일정 부분 제공하는 거 맞고요. 뷰를 통해서 데이터 접근을 제어를 함으로써 보안을 제공할 수 있고 뷰에 대한 연산에 제약이 없다고 했는데 뷰는 연산에 대한 제약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문항이 잘못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번 문항을 보시면 20번 문항도 알고리즘 설계 기법으로 알고리즘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알고리즘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학습자 여러분들도 알고리즘, 즉 문제 해결 능력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그러니까 부분 문제들의 최적해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이를 이용을 해서 문제의 최적해를 구하는 기법이다 했기 때문에 20번 문항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의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최적해 부분의 문제들의 최적해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최적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적 계획법이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최적해 부분들을 최적해들로 구성한다. 즉 자기 자신으로 동적으로 구성을 한다는 뜻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20번 문항은 동적 계획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 2018년도에 시행된 우편계리직 그 기출문제를 가지고 같이 학습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학습해 본 대로 자바와 C 언어가 5대5로 코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코드 같지만 여러 가지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즉 우리가 자바에서 풀어봤던 시프트 이동이 좌측이냐 우측이냐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C 언어에서는 앰퍼센트라고 하는 AND 연산자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컨티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코드에 관련된 부분을 풀이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봤듯이 알고리즘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알고리즘 기법을 학습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유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모든 학습자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로 모두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